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함께 수업을 진행할 양정입니다. 이번에 우리가 함께 할 수업은 난민이라고 해입니다. 그럼 함께 수업을 진행해 볼까요? 아주 유명한 3명의 사진을 가져왔는데요. 모두들 누군지 아실까요? 첫 번째 인물은 스티븐 잡스, 두 번째는 아인슈타인, 세 번째는 존 F 케네디 대통령입니다. 세 인물의 공통점이 있다고 하는데요. 과연 뭘까요? 남자? 외국인? 유명인? 여러 가지가 떠오르실 텐데요. 이번 시간에 함께 이야기 나누고 싶은 공통점은 바로 국가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 3명이 각각 어느 나라에서 살았는지 아시나요? 모두 미국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면 아인슈타인은 미국 사람일까요? 아인슈타인은 원래 독일 사람입니다. 그런데 히틀러가 독일의 총통이 되고 유대인 박해를 시작하자 독일을 떠나 미국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존 F 케네디는 미국의 대통령이었는데요. 케네디는 아일랜드계 미국인으로 원래 아일랜드 출신입니다. 1845년에 아일랜드 사람들의 주식인 감자에 전염병이 돌아 많은 사람이 굶어 죽었습니다. 무려 7년이나 이어져 아일랜드 인구의 4분의 1이나 줄었을 만큼 심각한 대기근이었는데요. 이에 많은 사람들이 외국으로 탈출했고 이때 케네디 대통령의 할아버지도 미국으로 가서 살게 되었다고 해요. 마지막으로 스티브 잡스입니다. 애플의 노트북이나 핸드폰 사용하는 친구들 많죠? 애플의 CEO였던 스티븐 잡스의 아버지는 시리아 사람입니다. 시리아라는 아주 오랫동안 내전을 겪고 있는 나라인데요. 스티븐 잡스의 아버지가 시리아 내전으로 인해 미국으로 건너와 살게 됐습니다. 세 인물 모두 원래 미국 출신은 아니지만 미국에서 살게 되었다는 공통점이 있네요. 이번 시간에는 이렇듯 내가 살던 곳에 살지 못하고 다른 나라나 지역에서 살아가는 난민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난민에 대해 알아보기에 앞서 관련된 용어에 대해서도 함께 알아볼까요? 우리가 흔히 난민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만 조금 더 큰 범주에서 보면 강제 이주민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강제 이주민은 말 그대로 원치 않는 이유로 어쩔 수 없이 이주 중인 사람들을 뜻합니다. UN 난민기구에서는 이 강제 이주민이라는 범주를 다시 난민, 난민 신청자, 그리고 국내 실향민으로 나누는데요. 먼저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어떠한 이유로 다른 나라로 탈출한 사람들을 난민이라고 합니다. 난민 신청자란 국제적 보호를 구하는 개인으로 난민 신청 후 결과를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난민 심사 기간 동안에는 난민 신청자 역시 국제적 보호를 받으며 강제 송환될 수 없어요. 마지막으로 같은 나라 안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한 사람들을 국내 실향민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 3가지를 모두 포함하는 강제 이주민이라는 용어 대신 난민이라는 용어 주로 쓰이고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이들 모두 괴롭힘을 피해 자신이 살던 곳을 떠나서 다른 곳에서 살게 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수업에서는 우리나라에서 통용되는 난민이라는 용어로 설명하겠지만 혹시라도 나중에 TV나 다른 매체에서 강제 이주민이라는 단어를 보더라도 이제 낯설지 않겠죠? 어쩔 수 없이 자신이 살던 동네를 떠나 다른 지역이나 나라에서 살아가는 난민은 전 세계에 얼마나 될까요? 전 세계에 존재하는 난민은 전체 인구의 약 1%입니다. 1%라고 하니 별로 많지 않다고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전 세계 인구는 약 78억 명으로 1%라고 해도 8,240만 명 정도로 그 숫자가 엄청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인구가 약 5,180만 명이니까 우리나라에 사는 사람 수보다 더 많은 사람이 어쩔 수 없이 살던 곳을 떠나 다른 나라나 지역에서 난민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난민의 수는 매년 줄어들고 있을까요? 아니면 늘어나고 있을까요?
이 그래프는 매일 몇 명의 난민이 발생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래프입니다. 2010년도에는 매일 약 10,000명의 난민이 발생했고요. 2014년도와 17년도에는 무려 4만 명이 넘었고 여전히 매일 35,000명의 사람들이 난민이 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난민 중에는 어린 아이들도 많습니다. 전 세계 난민의 42%가 18세 미만인 아동이고 그중에 0.3%는 부모님 없이 홀로 남은 아이들이라고 합니다. 난민이 된 아이들은 살아가기 위해 중요한 것들을 배우고 성장할 시기에 배고픔, 폭력, 질병 등 더욱 심각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난민으로 살아가고 싶은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명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로 난민이 되는 걸까요? 어쩌다가 자신이 살던 곳을 떠나서 다른 나라나 지역으로 떠나야만 했을까요? 다양한 이유가 있지만 4가지 주요 원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인종, 종교, 전쟁, 기후입니다. 먼저 인종입니다. 어느 나라인가요? 네, 러시아입니다. 러시아 사람 하면 어떤 모습이 떠오르세요? 혹시 피부는 하얗고 코는 높은 백인의 모습을 떠올리지 않으셨나요? 이번엔 러시아 친구를 소개할게요. 숀이라는 친구입니다. 러시아에는 백인이 많기 때문에 백인을 떠올린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숀은 백인 엄마와 흑인 아빠 사이에서 태어난 혼혈아입니다. 숀은 러시아에서 엄마와 외할머니랑 같이 살고 있었는데 숀이 백인이 아니라 흑인의 피가 섞였다며 인종차별을 하고 일가족을 몰살하겠다는 협박에 폭행까지 가했다고 해요. 그뿐만 아니라 살던 집에 불을 질러 죽을 뻔한 적도 있었고요. 생명의 위협을 느낀 엄마는 회계사라는 안정적인 직업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숀을 위해 한국으로 와 난민 신청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다음은 종교 때문에 자신의 나라를 떠나야 했던 사람들입니다. 친구 중에 교회나 성당 또는 절에 다니는 친구가 있나요? 우리나라에서 교회나 성당을 다니려면 몰래 다녀야 하나요? 아니면 절을 다니거나 다른 종교를 믿으면 목숨의 위협을 받거나 할까요? 우리나라에서는 원하는 종교를 가질 자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도 먼 옛날에는 국가에서 정한 종교만 믿어야 할 때도 있었고요. 특정 종교를 믿는 사람들을 감옥에 가두고 고문을 하거나 심한 경우 죽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종교를 지키기 위해 외국으로 도망간 사람들도 있었고요. 다행히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자신이 원하는 종교를 믿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계 여러 나라에서는 아직도 다른 종교를 믿는다는 이유로 괴롭히고 심할 때는 죽임을 당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우간다에서 온 레베카와 레베카의 가족들을 소개할게요. 레베카는 지금 한국에 와서 난민으로 살고 있습니다. 레베카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기에 한국으로 오게 되었는지 알아볼까요? 레베카가 2층에서 빨래를 하고 있는데 고모가 밀어서 크게 다쳤습니다. 이처럼 가족마저 레베카를 죽이려고 해서 한국으로 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레베카의 고향인 우간다에서는 우리나라처럼 다양한 종교를 믿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레베카가 이렇게 괴롭힘을 당하게 된 이유는 바로 이슬람교를 믿다가 기독교로 종교를 바꿨기 때문이라고 해요. 다른 종교를 믿는다고 해서 가족들까지 죽이려고 한다니 정말 끔찍하고 슬픈 일이죠. 난민이 발생하는 또 다른 이유는 바로 전쟁입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적군의 공격을 피해 도망쳐야 하니 난민들이 많이 발생하게 되죠. 우리나라도 과거에 전쟁이 있었죠. 6.25 전쟁이 일어났고 이로 인해 많은 사람이 고향을 떠나야 했습니다. 한국 내에서 다른 지역으로 피난을 간 난민들이 약 250만 명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게다가 그 중에서 부모를 잃고 고아가 된 아이들도 10만 명이나 되었고요. 당시에 우리나라는 여러 나라들과 국제사회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특히나 유엔에서는 한국재건위원회를 만들어 우리나라의 난민들을 도와주었는데요. 이 위원회가
현재 유엔에서 난민을 돕는 일을 하는 유엔 난민기구의 시초입니다. 즉, 유엔에서 처음으로 난민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도움을 준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인 거죠. 우리나라도 과거에는 난민이 발생했고 그로 인해 다른 나라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난민이 되는 마지막 이유는 바로 기후입니다. 기후가 어떤 영향을 주었기에 살던 곳을 떠나 다른 나라나 지역에서 살아야 하는 걸까요? 호주 옆에 남태평양에 있는 투발루의 이야기입니다. 이곳은 평균 해발 고도가 3m, 아파트 1층이 조금 넘는 높이를 가진 섬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지구온난화 현상으로 빙하가 녹아서 해수면은 높아지고 섬은 물속에 잠기고 있다고 하네요. 9개의 섬 중 2개의 섬은 이미 물속에 잠겼고 7개의 섬만 남아있는데요. 전문가들은 이대로라면 2050년이면 투발루 전체가 잠길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아직 잠기지 않은 7개의 섬에서도 땅속에 바닷물이 스며들어 지하수를 마실 수도, 농사를 지을 수도 없어졌습니다. 물을 구하기 어려워서 빗물이나 다른 나라에서 보내주는 물을 사용하고 있고 곡식이나 채소는 흙을 화분 같은 곳에 담아서 기른다고 합니다. 침수를 막기 위해 둑을 쌓고 염분에 강한 맹그로브 나무를 심는 등 노력을 하고 있지만 역부족이라서 다른 나라로 떠나야 할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몰디브도 들어보셨나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신혼여행이나 휴양지로 많이 찾는 아름다운 섬입니다. 몰디브도 투발루처럼 해수면이 높아져 80년 뒤에는 사람이 살 수 없을 것이라고 해요. 그런데 몰디브 대통령이 어느 날 이런 일을 벌였습니다. 무엇을 하는 걸까요? 네, 수중 내각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왜 물속에서 회의하는 걸까요? 동남아의 쓰나미로 인한 피해를 알리고 지구온난화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입니다. 다행히 아직 잠기지는 않았지만 이대로 가다간 몰디브가 잠겨서 회의를 물속에서 하게 될 것이라는 메시지를 보여주는 퍼포먼스였습니다. 그런데 기후변화로 인해 물에 잠기는 것은 섬나라에만 해당되는 이야기일까요? 우리나라와는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일까요? 우리나라의 소중한 섬, 제주도로 가보겠습니다. 제주도의 용머리 해안입니다. 용머리 해안은 경치가 좋기로 소문이 나서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는 관광지입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이렇게 물에 잠기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다고 하네요. 비가 많이 오는 날에는 바닷물로 입구가 아예 막히는 경우도 생긴다고 합니다. 얼마나 심각한지 잘 와닿지 않는다고요? 그럼 이 자료를 볼까요? 용머리 해안이 물에 잠기는 날수가 계속 늘어가고 있어 2020년에는 탐방로를 온전히 출입할 수 있는 날이 총 39일밖에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2011년 214일이었던 것에 비해 10년 사이에 용머리 해안을 볼 수 있는 날이 이제는 채 한 달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죠. 용머리 해안만의 문제일까요?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제주도 해수면은 해마다 약 4에서 5mm씩 상승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다른 지역보다 지대가 낮은 지역에서는 여름마다 태풍이 지나가면 마을 전체가 침수로 쑥대밭이 된다고 합니다. 이대로 가다간 2100년 용머리 해안 해수면은 105cm까지 상승할 예정인데요. 마을을 비롯해 제주도 해안 지역에 있는 많은 문화재 역시 해수면이 상승하면서 자취를 감출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리고 제주도 사람들의 생명수라고 할 수 있는 용천수 또한 자취를 감추고 있어 비상입니다. 2020년 기준 문헌 속에 있었던 제주도 용천수 1025개소 중 369개소가 사라져 656개소만 남은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대로라면 제주도의 아름다운 자연을 비롯해 사람들이 안전하게 살아가는 터전 또한 잃어버릴 수 있는 상황입니다. 나사를 포함한 미국의 여러 연구기관에서 예측하기로 2100년쯤에는 몰디브뿐만 아니라 뉴욕, 중국, 상하이, 런던 등 세계 주요 도시들의 일부가 잠기고 우리나라도 부산이나 인천 등 해안가에 있는 도시들은 피해를 볼 것이라고 하네요.
기후 위기 때문에 머지않은 미래에 우리가 난민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난민에 대해 잘 모르고 나와는 크게 관련이 없으리라 생각했을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나라의 역사 속에서 난민들을 찾아볼 수 있었고 미래에는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다른 나라에 가서 난민으로 인정을 받으면 안전한 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국가로부터 보호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국제적으로 보호하는 책임과 의무를 가지고 있어요.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난민으로 인정을 받으면 기초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 지원을 해주기도 하고 여러분들처럼 학교에 다닐 수도 있습니다. 또한 한국어 수업이나 직업교육을 받을 수 있고요. 하지만 이러한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난민으로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난민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난민 신청 절차입니다. 꽤 길고 복잡할 것 같은데요. 먼저 난민 인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난민 인정 신청서, 여권, 스스로 난민임을 입증하는 서류, 그리고 사진이 필요합니다. 접수를 하게 되면 면접을 통해 난민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지 없는지를 결정해 줍니다. 인정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난민은 자신이 살던 곳에서 극심한 괴롭힘 또는 생명의 위협을 받아서 우리나라로 왔는데 다시 자신의 나라로 보낸다는 것은 아주 위험할 수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나라에서는 난민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더라도 30일 이내에 법무부 장관에게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또다시 인정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인도적 체류 허가 또는 불허가 통지를 받게 된다고 합니다. 불허가 통지를 받으면 지정된 날짜 전까지 한국을 떠나야 합니다. 난민으로 무조건 받아들이지 않고 가짜 난민을 구별하기 위한 심사 절차는 필요합니다. 하지만 난민은 생명의 위협을 피해 온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을 추방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인도적 체류 허가를 두어 난민으로 인정할 수는 없지만 추방을 했을 경우 생명이나 신체의 자유 등을 현저히 침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은 1년간 한국에 머물 수 있게 허락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1992년 12월 난민협약에 가입하였고 1994년 출입국 관리법 개정 이후부터 난민 신청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2012년 아시아에서 최초로 독립된 난민법을 제정하여 통과한 이후에 난민에 대한 처우가 개선되면서 우리나라로 난민을 신청한 신청자 수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2021년 3월까지 난민을 신청한 사람은 총 71,699명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이 난민을 신청했는데 난민으로 인정받은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난민 신청 심사가 진행된 37,959명 중 최종적으로 난민으로 인정받은 사람은 전부 1,100명이라고 합니다. 약 2.9%만이 체류 자격을 인정받은 건데요. 우리나라에서 난민으로 인정받는 것은 왜 이렇게 어려운 걸까요?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나라 난민법에서 한 가지 이유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난민법상 난민은 인종, 종교, 국적 등의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에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않고 거주하던 국가로 돌아갈 수 없거나 돌아가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외국인이라고 정의합니다. 난민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박해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공포를 어떻게 입증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 때문에 공포를 느끼고 있다면 그걸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공포는 증명하기가 힘들 뿐더러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에서 증거를 남기기란 쉽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이 생각했던 것보다 난민으로 인정받는 것이 참 힘들죠. 그래도 힘든 과정을 다 거쳐 난민으로 인정받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난민으로 인정받은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의 어려움이 없을까요? 새로운 나라에서 교육도 받고 직장도 구하고 잘 적응해서 살고 있을까요? 새로운 언어 배우기, 문화가 다른 사람들과 친해지기, 그리고 먹어보지 않던 음식을 먹는 것 모두 쉽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난민들을 더욱 힘들게 하는 것이 있는데요. 한쪽 문은 빨간색이고 다른 문은 하얀색이네요. 영국의 한 마을에서는 난민들이 이사를 오면 일부러 문이 빨간색인 집만 빌려주었다고 해요.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문만 봐도 난민이 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난민들이 자신의 나라나 동네에서 사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난민들을 공격하기 쉬울 뿐만 아니라 난민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라도 난민이라는 안경을 쓰고 이웃을 대하게 될 것 같습니다. 영국의 또 다른 지역에서는 빨간색 팔찌를 찬 난민들에게만 음식과 의약품을 나눠줬다고 합니다. 빨간 팔찌로 난민을 구분하고 구분은 차별로 이어지기 십상이죠. 괴롭힘과 공포를 피해서 어쩔 수 없이 자신들이 살던 곳을 떠나게 되고 다른 나라에서 새로운 삶을 살려고 했지만 난민으로 인정받기도 쉽지 않고 인정받은 후에도 편견과 차별 때문에 난민들은 여전히 힘든 삶을 살고 있네요. 따라서 난민이라고 부정적인 시선과 편견만을 가지고 바라보기보단 앞서 보았던 아인슈타인, 프레디 머큐리 등과 같이 난민 신분을 가지고는 있었지만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 인물들도 있다는 사실 함께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사례를 통해서 난민이 발생하는 다양한 이유와 난민들이 겪은 어려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난민들은 우리와 다르지 않은 평범한 사람이었고 어느 날 갑자기 원치 않게 난민이 되었습니다. 그들 누구도 스스로 난민의 길을 택하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우리도 난민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고 난민들에게 따뜻한 시선과 관심을 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난민들을 돕기 위해서 활동하는 많은 단체가 있습니다. 그런 단체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어떤 일을 하고 있고 내가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지 찾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오늘 수업 시간에 배운 난민들의 어려움에 관한 이야기들을 주변 사람들에게 들려줘서 사람들이 난민에 대한 잘못된 편견을 가지고 차별하는 것이 아닌 더욱 보호받고 지켜야 할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려주길 바랄게요. 어쩔 수 없이 살던 곳을 떠나 살아왔던 난민들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지구촌을 만들기 위해 여러분들의 관심과 응원이 필요합니다. 우리도 언젠간 난민이 될 수 있습니다. 나와 다르다는 이유로 그들을 혐오하고 차별하지 않는 세계 시민이 되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이론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게임을 통해 난민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공감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선생님 또는 한 명의 친구가 대표로 난민센터를 맡아주셔야 합니다. 나머지 친구들은 난민 구호 활동가로서 팀을 꾸리고 최대한 많은 난민이 인정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면 됩니다. 팀당 인원은 4명에서 6명 정도로 서로 의논해서 진행하기 편하게 모여주세요. 그럼 본격적으로 게임 방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난민으로 인정받기 위해 여러 가지 조건을 갖춰야 하는 것처럼 난민 구호 게임에서도 난민들을 구출하기 위해서는 조건 카드가 필요합니다. 신분, 건강, 언어, 기술 4가지 조건 카드를 모으면 난민 1명을 구출할 수 있습니다. 신분 카드를 얻기 위해서는 난민 인증 서류와 난민 인증 신청서 그리고 사진이 필요합니다. 이처럼 각 조건을 충족시키는 데 필요한 것들이 3가지씩 있습니다. 각 항목에 해당하는 카드를 종류별로 3가지를 찾아 난민센터로 가져가면 해당하는 조건 카드로 바꿔줄 겁니다. 사실 한국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영어, 중국어, 일본어보다는 한국어를 할 수 있다면 더 좋겠죠? 그래서 3가지의 일반 카드를 대신할 수 있는 특별 카드가 있습니다. 특별 카드는 한 장만으로 조건 카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즉, 건강이라는 조건을 얻기 위해서는 빵, 약, 주사
3가지가 종류별로 있어야 하거나 예방접종 증명서 하나만 있어도 되는 겁니다. 일반 카드나 특별 카드를 조건 카드로 바꾸고 4개의 조건 카드를 모두 난민센터로 가져가면 1명의 난민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카드가 종류별로 나오지 않아서 조건 카드로 바꾸지 못하고 있을 때는 같은 그림의 일반 카드 3장을 센터로 가지고 오면 원하는 일반 카드 1장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즉, 재직 증명서 3장을 가지고 오면 사진이나 추천서 등 원하는 일반 카드로 바꿀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특별 카드처럼 좋은 카드도 있지만 이렇게 해골이 그려져 있는 카드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꽝 카드입니다. 2분마다 일반 카드와 특별 카드가 무작위로 섞여 있는 카드 20장을 나눠줍니다. 게임을 통해서 최대한 난민을 많이 구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모두 난민 구호 활동가로서 최대한 많은 수의 난민을 구해보고 게임을 통해 느낀 점들을 공유해 활동을 마무리해 주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이번 수업을 모두 마칩니다. 감사합니다.